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의 입술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마치 나비가 꽃잎에 앉는 것처럼 가볍게 닿았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리엔의 입술은 꽃잎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아름다운 감촉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제가 20살 때 베트남으로 파병을 갔을 때 일입니다. 거기 누구세요? 덤불 뒤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저는 총을 겨누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베트남 정글 어디선가 적이 숨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덤불을 헤치고 나타난 것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색바랜 아오자이를 입은 작은 체구의 베트남 여인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러 가지 풀과 나뭇잎들이 들려 있었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총을 내렸습니다. 그녀를 본 순간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뛰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몇 달을 보내며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또래 정도로 보였고 두려워하면서도 제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위협이 없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는 풀들을 보니 약초를 캐러 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손짓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지만 둘 다 길을 잃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지도를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지도를 들여다보았지만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바가지로 물을 붓는 것처럼 거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비를 피할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작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동굴은 생각보다 깊고 넓었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고 우리는 동굴 안쪽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젖은 옷 때문에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건조한 옷을 꺼내려고 했지만 여벌 옷은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담요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담요를 그녀에게 건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녀가 손짓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니 함께 담요를 덮고 체온을 나누자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20살 총각에게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너무 심하게 떨고 있어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앉았고 담요를 둘 다 덮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추위 때문이기도 했지만 왠지 모를 끌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제 손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제 두 손으로 감싸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어설픈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안다니. 한국말 할 줄 아세요? 조금만. 그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박민수입니다. 저는 제 이름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수. 그녀가 제 이름을 따라 말했습니다. 당신은? 리엔.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웃었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리엔은 제게 자신이 마을에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 약초를 캐러 왔다고 손짓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저도 정찰 임무 중에 동료들과 떨어져 길을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짓으로 설명하다 우리의 손이 우연히 닿았습니다. 그 순간 전기 같은 느낌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을 빼려고 했지만 리엔이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민수. 그녀가 제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리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빗소리도 천둥 소리도
심지어 우리의 호흡 소리까지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직 우리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리엔이 조금씩 제게 가까워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이끌렸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한 숨결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 그녀가 다시 한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가까이에서 더욱 부드럽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의 입술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마치 나비가 꽃잎에 앉는 것처럼 가볍게 닿았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리엔의 입술은 꽃잎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아름다운 감촉이었습니다. 키스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서로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모든 망설임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동굴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리엔의 작은 손이 제 얼굴을 어루만졌고 저는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을 스며들게 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마치 밤하늘의 장막처럼 부드럽고 깊었으며 그 사이로 달빛 같은 제 손가락이 춤을 추었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은 점점 하나의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춤을 춰온 두 사람처럼 자연스럽고 조화로웠습니다. 땀방울이 맺힌 피부가 서로 미끄러질 때마다 그 감각은 더욱 강렬해졌고 우리는 점점 더 높은 곳을 향해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우리는 함께 별이 빛나는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천 개의 빛나는 별들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 같은 강렬함이었습니다. 모든 감각이 극대화되어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오직 순수한 존재감만이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의 고요함은 또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두 심장의 박동이 점차 평온을 찾아가는 그 시간은 마치 폭풍 후의 고요한 바다와도 같았습니다. 리엔의 머리카락에서는 여전히 꽃향기가 났고 그녀의 피부는 이제 제 체온과 같은 온도로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깊이 바라보며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리엔. 어설픈 말들이었지만 그 어떤 시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온 세상이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전쟁의 공포도 내일에 대한 불안도 모두 잊었습니다. 오직 서로만이 존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달빛이 동굴 입구를 통해 은은하게 스며들었고 그 빛 속에서 리엔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깊은 사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밤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실했던지 하늘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내려주셨습니다. 바로 새로운 생명, 우리 사랑의 결실인 작은 씨앗이 리엔의 몸속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새벽이 되자 비가 그쳤습니다. 동굴 입구로 들어오는 햇살이 우리를 깨웠습니다. 리엔이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든 그녀의 얼굴을 보니 마치 천사 같았습니다. 어젯밤의 이리 꿈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리엔, 해가 떴어요. 그녀가 눈을 뜨더니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옷을 정리하고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온 후라 공기가 맑고 시원했습니다. 마을 어디예요? 저는 리엔에게 물었습니다. 리엔이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가면서 부대 위치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함께 걸으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몸짓, 그리고 간단한 단어들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리엔은 마을에서 학교 선생님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학교가 파괴된 후에는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군인이고 고향에는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걸으면서 리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민수 고맙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 리엔 고맙습니다. 2시간 정도 걸어서 리엔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리엔을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밤새 걱정했었나 봅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는 조금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리엔이 마을 사람들에게 무언가 설명했습니다. 아마 제가 자신을 도와주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부대로 돌아가야 했고 그녀는 마을에 남아야 했습니다. 마을에서 부대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걸어가면서 계속 리엔 생각만 했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따뜻한 체온. 부대에 도착하니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리엔과의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낭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리엔 생각만 났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녀도 저를 생각하고 있을까? 그로부터 3일 후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정찰 임무를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지뢰를 밟았습니다. 큰 폭발음과 함께 저는 날아갔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왼쪽 다리에 파편이 박혔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동료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에 리엔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떠보니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주위를 둘러보니 간이 의료소 같았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운영하는 작은 의료소였습니다. 다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지뢰 사고 때문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인가? 의사인가? 고개를 돌려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리엔, 바로 그녀였습니다. 3일 전 동굴에서 만났던 그 리엔이었습니다. 민수. 그녀도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걱정스럽게 제 다리를 보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제가 다쳐서 온 의료소에서 리엔이 일하고 있다니. 리엔이 제 붕대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가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의료소에서 치료를 받으며 저는 리엔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환자들을 돌보고 저녁에는 제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리엔의 한국어는 정말 조금밖에 안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파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미소와 눈빛으로 대화했습니다. 그녀가 웃으면 저도 웃었고 제가 웃으면 그녀도 웃었습니다. 민수, 좋아요. 그녀가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마 제가 웃는 모습이 좋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리엔도 예뻐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면 3일 전 동굴에서의 그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매일 리엔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리엔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 사랑.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랑? 저는 되물었습니다. 네, 사랑. 민수.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도 저를 사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도 리엔 사랑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완전히 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리엔의 가족들이 우리 관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리엔이 울먹이며 제게 왔습니다. 민수 가족 화나요. 뭐라고 하시는데요? 한국 사람 안 돼요. 결혼 안 돼요. 리엔의 할머니와 오빠가 우리 관계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엔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의 유지 아들인 투안이라는 남자가 리엔에게 구혼을 한 것입니다. 투안 결혼해요. 리엔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투안은 리엔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지만
마을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리엔의 가족들은 투안과의 결혼을 강력히 원했습니다. 리엔은 어떻게 생각해요? 싫어요. 투안 싫어요. 민수 좋아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압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며칠 후 리엔이 절망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민수, 내일 투안과 결혼. 뭐라고요? 내일 결혼해요. 리엔의 가족들이 투안과의 결혼 날짜를 정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내일 당장 결혼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 돼요. 결혼하면 안 돼요. 저는 어떻게든 그녀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외국 군인이라는 것이 더욱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리엔이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니 상상만 해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리엔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리엔, 왜 여기에? 민수, 사랑해요. 그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마을 뒤편의 작은 언덕이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은빛으로 흘러내리는 작은 언덕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리엔의 검은 머리카락이 달빛에 비쳐 비단처럼 반짝였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슬픔과 사랑이 함께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온 꽃잎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밤 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사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포성도, 내일 모를 전쟁의 공포도, 가족들의 반대도 그 순간만큼은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에 입맞춤하며 속삭였습니다. 리엔, 당신을 사랑해요. 그녀도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사랑해요, 민수. 그 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절망 속에서 찾아온 한 줄기 빛처럼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깊었습니다. 달이 서쪽 하늘로 기울어 갈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과 함께 그렇게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리엔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약속해요. 무슨 약속을요? 다시 만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약속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거예요. 리엔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근처에서 특별한 하얀 돌 하나를 주워왔습니다. 그리고는 돌멩이로 그 돌을 둘러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치마 끝을 찢어서 빨간 실을 뽑아냈습니다. 그 실로 똑같은 팔찌 2개를 만들었습니다. 나누어진 돌 조각을 각각의 팔찌에 달아서 서로의 팔에 착용해 주었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팔찌를 보며 약속했습니다. 운명적인 고백. 그때 리엔이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자신의 배에 가져다 댔습니다. 민수 아기. 네, 아기요. 우리 아기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 우리 사이의 아기가. 정말인가요? 리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자신의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직 티가 나지 않는 작은 생명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동굴에서의 그날 밤, 그리고 오늘 밤. 우리의 사랑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쁘면서도 걱정되었습니다. 리엔이 내일 다른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신이라니.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리엔, 결혼 안 할 수 없나요? 안 돼요. 그녀가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리엔의 가족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결혼을 거부하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아기는 몰라요. 리엔이 말했습니다.
투안에게는 아기가 있다는 것을 숨기고 결혼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 약속 지켜요. 리엔이 제 팔목에 팔찌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네, 꼭 지키겠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급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치료받고 있던 보호소에도 부대에도 긴급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대규모 작전이 있으니 당장 모든 부대원은 이동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시간 후에 출발한다. 남쪽 지역으로 이동한다. 큰 작전이 있을 예정이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리엔을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부대 출발 전에 마을에 가서 그녀에게 사정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고 몰래 부대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리엔의 마을을 향해 달렸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리엔의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투안도 보였습니다. 저는 리엔을 찾아야 했습니다. 리엔은 집 뒤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로 입은 전통 의상이 그녀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리엔, 저는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 리엔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곧 부대에서 저를 찾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머니에서 어머니가 주신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꺼내 그녀에게 걸어주었습니다. 부대에서 저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것이 20살의 저와 18살의 그녀가 나눈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몇 번이나 뒤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1973년, 저는 마침내 베트남에서 돌아왔습니다. 고향 땅을 밟는 순간, 저는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리엔과 우리 아이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아들.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요? 작년에 쓰러지셨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심란한 마음에 저는 손목에 팔찌를 만졌습니다. 빨간 실에 달린 하얀 돌 조각. 리엔과의 약속을 담은 소중한 증표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오른쪽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하시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베트남으로 떠날 때만 해도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이렇게 쇠약해져 계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더욱 야위어 보이셨습니다. 농사일과 간병으로 고생하신 흔적이 깊은 주름과 거친 손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후로 모든 게 어려워졌다.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후 어머니 혼자서 농사를 지으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몇 년 연속 농사가 망쳤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 의료비까지 겹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몇 년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을 정도의 큰 금액이었습니다. 현재는 어머니가 남의 집 농사일을 도와주면서 쌀을 조금씩 얻어오고 20살 여동생 민주가 공장에 나가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베트남에 갈 생각을 완전히 접어두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당장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꿈을 꿀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여동생 민주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린 소녀였던 민주는 가족의 무게를 짊어진 성숙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힘들었어요. 민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후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했습니다. 공장에서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는 아버지 간병을 도와야 했고
어머니가 쓰러지지 않도록 집안일까지 나누어 맡아야 했습니다. 겨우 20살의 어린 나이에 말입니다. 이제 오빠가 왔으니까 조금 나아질 거예요. 민주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제 개인적인 꿈을 꿀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족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1975년 당시 한국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13시간을 일했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나르고 땅을 파고 몸은 힘들었지만 가족의 생계를 생각하면 쉴 수 없었습니다. 일요일에는 시장에서 짐을 나르는 일도 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바빴습니다. 베트남 여행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아버지를 간병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서 움직이기 어려우셨기 때문에 화장실도 도와드려야 했고 식사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리엔이 걱정되었습니다. 벌써 5년이 지났는데 그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을까? 몇 달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베트남에서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뭔 말이냐?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베트남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여자가 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셨습니다. 베트남 여자와 임신이라고? 안 된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방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도 무슨 일인지 알아채시는 듯 몸을 뒤척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의 현실을 하나하나 나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누워 계시고 집안은 빚더미이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베트남 여자냐고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리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변명해봤지만 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수야,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을 거다. 잊어라. 그리고는 그런 소리 다시 하면 저를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 앞에서 리엔과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1년 정도 막노동을 하던 중 저는 한목수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박형, 손재주가 좋네. 목수 일 배워볼래? 목수요? 막노동만 하지 말고 기술을 배워.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벌지. 저는 그의 제자가 되어 목수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에는 제법 실력 있는 목수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리엔을 생각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팔찌를 꺼내보며 그녀를 그리워했습니다. 리엔은 잘 살고 있을까?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을까? 아들일까? 딸일까?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팔찌를 볼 때마다 눈물이 흘렸습니다. 빨간 실은 점점 파래갔지만 하얀 돌 조각은 여전히 제 손에 차가운 감촉을 전해주었습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경제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저도 목수로서 실력을 인정받아 일감이 많아졌습니다. 가족의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1983년 여동생 민주에게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민주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와 사귀다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어느 날 민주가 집에 와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오빠, 저 임신했어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기절할 뻔하셨습니다. 민주는 그 남자와 함께 살겠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결혼을 할 생각도 없이 그냥 동거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와 큰 다툼을 벌인 후 결국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 민주와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아마 그 남자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떠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 혼자서 아픈 부모님을 부양하고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면 베트남에 가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베트남은 더욱 멀어져만 갔습니다. 1988년 어머니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민주가 떠난 후 스트레스와 과로로 몸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는 당뇨병이었습니다. 당시로는 치료가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의사는 약값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시 의료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어머니 치료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시에 간병해야 했습니다. 여동생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을 텐데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목수 일을 하고 저녁에는 부모님을 돌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리엔이 걱정되었습니다. 이미 18년이 지났는데 더 늦으면 정말 영원히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픈 부모님을 두고 베트남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1988년 저는 38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결혼하지 않은 노총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결혼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나이가 이미 40 가까운데 더 늦으면 안 된다. 좋은 여자 소개시켜 줄까? 어머니도 결혼을 재촉하셨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결혼하는 것을 보고 죽고 싶다. 주변의 압박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1992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저는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17년 동안 간병하면서 제 청춘을 다 바쳤는데 이제 아버지가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아프셨고 제가 돌봐야 했습니다. 1992년 저는 42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결혼 재촉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민수야,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야. 42살이면 너무 늦었어. 친척들도 결혼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민수야,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아야 제대로 된 사람이지. 혼자 살면서 이상한 일 하지 말고 빨리 장가가라. 그 무렵 동네 중매쟁이 김 할머니가 한 여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좋은 여자 있다. 35살인데 아직 결혼 안 했어. 그 여자도 나이가 있어서 급해하고 있다. 35살이요? 응,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성격도 좋고 요리도 잘하고 무엇보다 착해. 너랑 잘 어울릴 것 같다. 그 여자가 바로 순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순이는 참 인상이 좋았습니다. 키가 작고 통통했지만 웃는 모습이 참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순희입니다. 박민수입니다. 우리는 다방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이는 시골 출신으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공부해서 선생님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순이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번 더 만나고 나서 순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저희 결혼하면 어떨까요? 둘 다 나이도 있고 서로 맞는 것 같고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아가면 어떨까 해서요. 순이의 제안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사랑보다는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리엔을 잊을 수 없었지만 현실적으로 언제 그녀를 찾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미 22년이 흘렀는데 더 기다려봐야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순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게는 과분한 여자였습니다. 어머니도 순이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민수야, 순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빨리 결혼해라. 1993년 봄, 저는 43살의 나이에 3살의 순이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양가 친척들과 몇몇 친구들만 참석한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순이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행복할 거예요. 네, 행복하게 살아야죠.
하지만 서랍 한 구석에는 여전히 리엔의 팔찌가 있었습니다. 순이와의 결혼 생활은 따뜻했습니다. 순이는 정말 좋은 아내였습니다. 제가 일해서 돌아오면 항상 따뜻한 밥을 해놓고 기다렸고, 제가 힘들어하면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도 순이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고, 순이가 원하는 것들을 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순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베트남에 아이가 있었지만 순이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순이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이가 아이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길에서 아이들을 보면 순이의 눈빛이 애틋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마음이 아팠던 것은 순이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순이는 결혼 후 교직을 그만두고 제가 차린 작은 목공소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순이를 보면서도 저는 여전히 리엔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24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순이에게 단 한 번도 리엔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팔찌도 순이가 모르는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가끔 베트남 관련 뉴스가 나오면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베트남 음식점을 보면 피해 다녔습니다. 베트남과 관련된 모든 것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리엔을 그리워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이면 항상 리엔과 우리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리엔은 지금 몇 살이 되었을까? 65살. 우리 아이는 47살이 되었겠구나. 세월의 무게를 느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2010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82세의 일기였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저는 홀가분하면서도 허전했습니다. 35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면서 살았는데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2015년 순이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피곤해요. 밥도 잘 안 넘어가고 병원에 가봅시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췌장암입니다.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입니다. 순이의 병원비로 또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2년 넘게 함께 살아온 동반자를 잃는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2년 동안 저는 순이를 간병했습니다. 목공소 일도 거의 쉬고 순이만 돌봤습니다. 2017년 가을, 순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67살이었습니다. 순이가 떠나고 난 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24년 동안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숨겨두었던 팔찌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47년 전에 그 팔찌, 빨간 실은 거의 사가 없어지고 하얀 돌 조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리엔을 찾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 순이도 죽기 전에 행복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도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순이는 리엔의 존재를 몰랐지만 어쨌든 저에게 자유를 준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베트남에 가보자. 리엔과 우리 아이를 찾아보자. 67살이라는 나이가 많긴 했지만 아직 건강했습니다. 더 늦으면 정말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공소도 정리하고 집도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것들만 챙기고 나머지는 모두 처분했습니다. 47년 동안 모아온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여동생 민주에게도 연락을 취해보려 했지만 여전히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가끔 동네 사람들을 통해 소식을 들어보려 해도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외로움이 컸지만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저를 붙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세상을 떠나셨고 순이도 떠났고 여동생과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에게 남은 것은 47년 전의 약속뿐이었습니다. 2017년 12월 저는 베트남행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47년 만에 리엔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방에는 몇 벌의 옷과 47년 전의 그 팔찌, 그리고 리엔이 준 은조각 목걸이를 넣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리엔을 찾을 수 있을까? 그녀가 아직 살아있을까? 우리 아이는 어떻게 자랐을까? 무수한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호치민 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 땅에서 리엔과 사랑했고 이 땅에서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베트남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47년 전의 전쟁터는 온데간데 없고 현대적인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얼굴은 여전히 친숙했습니다. 리엔과 비슷한 얼굴의 사람들이 길거리에 많이 보였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리엔이 살던 마을이 어디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지도도 제대로 없었고 마을 이름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다만 기억나는 것은 호치민에서 북쪽으로 2시간 정도 걸어가면 있던 작은 마을이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호텔에서 현지 가이드를 소개받았습니다. 40대 중반의 뚜원이라는 남자였습니다. 47년 전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네. 가능할까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와드릴게요. 뚜원은 제 이야기를 들은 후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했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4번째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노인이 제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한국 군인과 결혼한 여자. 혹시 리엔을 말하는 건가? 네, 리엔이요. 리엔을 아세요? 47년 전에 우리 마을에 그런 여자가 있었어. 한국 군인의 아이를 낳고 지금은 다른 곳에 살고 있을 거야. 어디에 살고 있나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호치민 근처 빈탄 지역에 산다고 들었어. 뚜원과 함께 빈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수소문을 계속했습니다. 리엔, 67살. 한국 군인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몇 명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안다고 했습니다. 아, 리엔 할머니요? 딸 호아와 함께 사는. 호아요? 네, 47살 정도 되는 딸이에요.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고 있어요. 저는 뚜원과 함께 빈탄 지역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과일 가게를 하는 호아라는 여자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47년 만에 제 딸을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뚜원이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호아의 과일 가게가 어디 있나요? 저쪽 끝에 있어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드디어 찾았습니다. 빈탄 지역 시장 끝쪽으로 향하면서 제 심장은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47년 만에 제 딸을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뚜원이 한 과일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2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중년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제가 그 할머니를 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리엔이었습니다. 47년이 흘러 주름이 많이 생기고 머리가 하얗게 새었지만 분명히 리엔이었습니다. 그 눈빛, 그 미소. 제가 47년 동안 그리워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그녀의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과일 가게에 다가갔습니다. 리엔은 과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47년 전 약초를 캐던 그때와 너무나 닮아 있어서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말을 걸자 리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입니다. 67세의 늙은 남자가 된 저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마침내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리엔의 입에서 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47년 만에 듣는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를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빨간 실은 거의 사가 없어졌지만 하얀 돌 조각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리엔도 자신의 가슴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47년 전 제가 그녀에게 준 어머니의 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47년 동안 그녀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이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딸인 호아였습니다. 리엔이 호아에게 제가 그녀의 아버지라고 소개했습니다. 호아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놀라움, 당황, 그리고 약간의 원망까지. 저는 호아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키는 리엔보다 크고 얼굴은 리엔과 저를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가 저와 똑같았습니다. 47세가 된 제 딸. 제가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였습니다. 호아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47년 동안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변명을 해도 47년의 부재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리엔과 호아가 사는 작은 집에 갔습니다. 먼저 리엔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정말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리엔은 투안과 강제로 결혼했지만 3개월 후 임신 사실이 들통났다고 했습니다. 투안은 화가 나서 리엔을 내쫓았고 한국 군인의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였습니다. 가족들도 등을 돌렸고 마을 사람들도 냉대했다고 했습니다. 혼혈아를 낳았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리엔은 쫓겨난 후 혼자서 호아를 낳아 키웠다고 했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호아와 둘이서 거리에서 잠을 잔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리엔은 온갖 일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빨래를 해주고 청소를 하고 심지어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찾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호아가 제 아이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호아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이들의 놀림이었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호아를 혼혈아라고 놀렸고 호아가 집에 와서 울면서 아버지가 왜 오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가 가장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던 47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호아는 착하게 잘 자랐다고 리엔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호아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원망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 어머니와 자신을 버리고 갔는지, 왜 47년 동안 소식이 없었는지. 하지만 어머니가 항상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고 꼭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리엔은 재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많이 접근했지만 모두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약속했기 때문에 언젠가 돌아온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47년 동안 매일 밤 제가 준 십자가 목걸이를 만지며 저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포기하고 싶었지만 특히 호아가 결혼할 때 혼자 딸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정말 외로웠지만 그래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호아가 이미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5년 전에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고 5살 된 딸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게는 손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호아의 남편과 딸을 만났습니다. 제 손녀였습니다. 호아의 남편인 뚜어는 30대 초반에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5살 된 딸 아니가 있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라니, 5살 손녀가 있다니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는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습니다. 호아가 가르쳐 주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곳이냐고 순수하게 묻는 아니의 질문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혈육이지만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손녀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어색했습니다. 특히 호아는 저에게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지, 얼마나 많은 차별과 편견에 시달렸을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아니가 저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니의 순수한 사랑이 가족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호아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머니를 사랑했느냐고 물었고 저는 47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왜 이제서야 왔느냐는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난했던 현실, 가족의 반대, 아버지의 병, 44세의 늦은 결혼, 아내에 대한 죄책감,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후 호아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버지도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호아가 제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한 바를 말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살겠다고, 남은 인생은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베트남에 오기 전부터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리엔과 딸을 찾으면 베트남에서 살겠다고요. 한국에는 더 이상 제가 돌봐야 할 사람도 없고 특별히 그리운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47년 동안 제가 소홀히 했던 가족들과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리엔이 정말 베트남에서 살 것이냐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2018년 1월, 저는 잠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집을 팔고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베트남 영주권을 신청하고 리엔과 정식으로 결혼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여동생에게 편지를 남겨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닿으면 제 소식을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2018년 2월 14일, 저는 베트남으로 완전히 이주했습니다. 공항에서 리엔과 호아 그리고 아니가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아니가 저에게 달려와서 할아버지가 돌아왔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진짜 베트남 사람이 되었습니다. 2018년 3월, 저는 리엔과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48년 만에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호아 가족과 몇몇 친지들만 참석한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리엔이 이제 정말 제 아내가 되었다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리엔이 베트남식 아침 식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전에는 호아의 과일 가게를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할 수 있어서 한국 관광객들에게 과일을 파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아니와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아니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한국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7년 동안 놓쳤던 시간들을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리엔과의 신혼생활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48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둘 다 늙었지만 마음만은 20살 때 그대로였습니다. 리엔이 48년 전 동굴에서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느냐고 물었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리엔도 그때부터 저만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48년 전 처음 만났던 그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동굴은 그대로 있었지만 주변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리엔이 여기서 호아가 만들어졌다며 배를 만지자 저는 우리 사랑의 결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5살 손녀 아니와의 시간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아니가 한국은 정말 눈이 오느냐고 물으면 저는 겨울에는 하얀 눈이 많이 온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니는 눈을 보고 싶다고 했고 언젠가 할아버지가 한국에 데려가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니는 제게서 들은 한국 이야기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이제야 왔느냐고 순수하게 물으면 할아버지가 길을 잃어버렸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길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아니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47년 동안 놓쳤던 아버지 역할, 할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저를 낯설어 했습니다. 하지만 리엔과 호아가 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점점 사람들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48년 전 연인을 찾아온 분이라며 참 대단하다고 감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라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다고 말해주었습니다. 68세에 시작한 베트남어 공부는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복잡한 문장들을 배웠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는 리엔에게 가장 먼저 배운 표현이었습니다. 리엔은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마음은 전해진다며 웃어주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간단한 일상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생활은 제 건강에도 좋았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건강한 베트남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마음. 이 모든 것이 저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리엔이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고 말했고, 저는 행복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47년 만에 진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리엔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베트남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 손을 잡고 걷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2019년에는 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호아가 둘째 아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드디어 저는 처음부터 할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 9월, 호아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호아가 저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민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제 이름 민수에서 민을 따고 호랑이를 뜻하는 호를 붙인 것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다리가 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고, 호아는 좋은 이름이라고 기뻐했습니다. 갓 태어난 손자를 안으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69세에 처음으로 갓난아기를 안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인 저와 리엔, 딸과 사위인 호아와 뚜언, 그리고 손녀 아니와 손자 민호. 일요일이면 모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리엔이 정성스럽게 차린 베트남 전통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니가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다며, 우리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사랑해서 한국에서 베트남까지 왔다고 했더니 친구들이 진짜 멋있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2년 넘게 베트남에서 살면서 베트남어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베트남 사람들과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가 할아버지 베트남어 정말 늘었다며 감탄했고, 저는 할아버지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니는 제게서 한국어를 배우고, 저는 아니에게서 베트남어를 배웠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는 모습이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리엔과는 베트남 전국을 여행했습니다. 하롱베이, 호이안, 다낭, 베트남의 아름다운 곳들을 함께 돌아다니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2021년에는 한국에서 뜻밖의 소식이 왔습니다. 여동생 민주가 제가 남긴 편지를 보고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38년 만에 연락이 닿은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최근에야 옛 동네에 다시 왔다가 제 편지를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민주가 베트남으로 놀러 왔습니다. 민주는 리엔과 호아, 아이들을 만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가 정말 47년을 기다리셨다며 대단하다고 감탄했습니다. 리엔은 오빠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주도 저희 가족을 진심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완성된 것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니는 점점 자라면서 더욱 영리해졌습니다. 이제 8살이 된 아니는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모두 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아니를 보면서 저는 뿌듯했습니다. 아니가 한국어로 일기를 쓰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동했습니다. 72세가 되면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썼습니다. 매일 아침 리엔과 함께 산책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했습니다. 베트남의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었습니다. 리엔이 건강해야 오래 함께 있을 수 있다며 걱정했고, 저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와 민호가 크는 모습을 보고 손주들이 결혼하는 모습도 보고 싶었습니다. 베트남에 정착한 지 4년째가 되면서 지역 사회에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가 너무 어렵다고 하면 저도 베트남어 배울 때 어려웠다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저도 베트남어가 더욱 늘었습니다. 지금은 베트남에 온 지 6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베트남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리엔이 옆에 있고, 호아가 안부를 묻고,
손주들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간단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니가 대학에 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민호가 크는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손주들이 결혼하는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리엔과는 베트남의 더 많은 곳을 여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함께 한국에도 가보고 싶습니다. 이제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거나 유명한 것이 행복이 아니라 가족이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요. 47년을 기다린 것도 67세에 베트남으로 온 것도 모든 것이 지금 이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늦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 만난 것이 더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열정적이지만 이 나이의 사랑은 깊고 성숙합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진짜 사랑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은 리엔과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저처럼 47년을 기다리지 마시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매일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사연에 감동을 받으셨다면 영상 밑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에게 많은 격려가 됩니다. 영상 밑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베트남 생활에 대한 궁금증이나 어떤 댓글도 환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